안녕하세요. 저는 에듀맴에서 이번 손해사정사 시험 대비 보험계약법 강의를 맡은 신성민 변호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그 보험계약법 설명하기 전에 앞서서 강사 소개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저는 지금 변호사로 있고요. 그리고 지금 시험 관련된 자격은 좀 부끄럽지만 법학 적성 시험이라고 로스쿨 들어가는 시험이 있어요. 그 로스쿨 들어가는 필수 요소인 법학 적성 시험 리트라고 하는데요. 리트 전문 출제위원으로 이번에 위촉돼서 시험 문제 이렇게 검수하거나 출제하는 그런 역할을 맡게 됐고요. 변호사는 지금 이제 각종 소송 실무 경험이 많고 그리고 좀 도전한다는 생각으로 열심히 여러 업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변호사 하기 전에는 서울대 법학연구소 법률자문실이라는 곳에서 학내 규정을 검토하고 산학협력단 같은 곳에 계약서도 검토했고요. 그리고 기관 같은데 서울대 그 단과대학 건물 큰 곳에 화재보험이나 건물 관련한 그런 큰 가액 단위의 보험 계약도 한번 검토를 한 적이 있습니다. 강의를 한 경험은 제가 이제 그 리트 전문 출제위원 위촉되기 전에 리트의 추리논증이라는 과목이 있는데 이 추리논증 기출문제 완전 분석한 책을 하나 내고 연세대학교에서 강의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여러 강의를 해봤고요. 강의는 한 10강에서 20강 걸쳐가지고 한 세트로 진행을 했었습니다. 모의고사 문제도 많이 풀어주고 출제 경향이나 그리고 예상 문제도 많이 찍어주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나온 거는 신변잡기장이라고 이 신변이 신성민 변호사의 줄임말인데 신변 잡기장 합치면 우리가 말하는 신변잡기 모아놓은 글이잖아요. 지금까지 써놓은 에세이 모아놓은 책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저서 빈칸 채우려고 적어봤는데 정말 관심 있으시면 합격하시고 한번 저한테 연락 주시면은 제가 따로 제공하든가 하겠습니다. 학위는 총 학사, 석사, 박사 3개가 있는데요. 동일 대학에서 다 학위를 마쳤고요. 저는 법대 출신이어가지고 이제 법대 공부한 사람이고 그리고 특이하게 법학 석사, 박사를 딴 게 아니라 석사는 경영학 석사를 했고요. 박사는 법경제학 전공하고 있고 현재 지금 수료 상태예요. 논문은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서 전 인생에 걸쳐서 한번 써보려고 지금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법하고 경영이랑 경제학은 어느 정도 기본을 갖춰서 여러분들한테 최대한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 하면은 이제 강사 소개는 적당한 것 같고요. 바로 보험계약법, 제가 앞으로 강의를 하게 될 보험계약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그 보험계약법은 총 세 가지라고 생각하면 돼요. 여기서 중요한 내용은 보험, 그리고 계약, 법, 이 3가지예요. 보험은 이 오리엔테이션이 끝나고 제1강에서 도대체 보험이 왜 생겼고 보험이 무엇을 규율하는지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보험까지는 오리엔테이션에서 다룰 필요가 없고요. 저는 보험계약법에서 계약과 법 이 2가지에 대해서 일단 설명을 간략하게 드리려고 하고 있어요. 계약은 따로 설명이 필요 없어요. 여러분 모두 계약이 뭔지는 알고 있어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계약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어딜 갈 때 버스를 타거나 택시를 탄다든가 아니면 기차를 탄다든가 다 매표하는 행위가 계약이에요. 근데 1,000원, 2,000원, 만원 단위의 계약서를 쓰진 않죠? 네, 계약서를 쓰지 않을 뿐 이 모든 그 매매 행위는 계약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 중에서도 이 보험계약은 채권계약이에요. 계약에는 크게 채권계약과 물권계약이 있는데요. 채권과 물권도 여러분이 어느 정도는 알고 계세요. 채권은 금전이에요. 내가 너한테 100만 원을 빌려줬으면 100만 원을 다시 받을 권리가 있는 거예요. 그런 걸 금전채권이라고 하는데 돈이 왔다 갔다 한 거는 사실상 금전채권이에요. 근데 물권은 물권의 물이 물건이죠. 부동산 아니면 동산 이렇게 움직이는 분필이나 이런 지우개 이런 동산이 왔다 갔다 움직이고 여기에 대한 계약을 맺은 게 물권계약이에요. 근데 보험계약은 결국에는 보험료를 지급하고 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험금을 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금전이 오고 가니까 물권계약이 아니라 채권계약이란 거예요. 그래서 보험계약법의 계약은 채권계약이고요. 물권계약이나 채권계약이나 마찬가지겠지만은 계약을 이루는 요소에는 2가지가 있어요.
바로 청약과 승낙이라는 개념이에요. 청약은 내가 너에게 물건을 팔겠다는 의사예요. 아니면 반대로 내가 너의 물건을 사고 싶다는 의사표시예요. 근데 사람이 일방적으로 물건을 사고 싶다고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물건을 팔고 싶어도 살 사람이 없으면 물건을 팔지 못해요. 반드시 따라오는 개념이 승낙이에요. 내가 청약이랑 의사표시를 했을 때 그래 내가 너의 물건을 사줄게. 내가 너의 물건을 사줄게. 그리고 네가 나에게 물건을 사겠다고 하면은 그래 내가 너한테 물건을 팔게. 이게 바로 청약과 승낙이에요. 그러니까 서로 대비되는 개념이죠. 서로 대립되는 개념이에요. 근데 청약과 승낙이 동시에 이루어져야지만 이 채권 계약이 성립을 해요. 그래서 청약과 승낙이라는 개념을 꼭 이 오리엔테이션에서 가지고 있어야 돼요. 배워서 자기가 지식으로 가지고 있어야 돼요. 자, 그리고 보험계약법이 과연 규율하는 법률이 뭔지 볼게요. 이건 결국엔 법에 대한 얘기인데요. 보험계약법에서 맨 마지막 끝나는 말이 법이잖아요. 즉 우리는 보험계약에 관련된 법을 배우는 거예요. 이것은 법률을 배우는 거이기도 하고 판례의 법률을 배우는 것이기도 해요. 이 적용법률은 보험계약법이라는 단일 법률이 없기 때문에 크게 한 3가지가 법원으로 제시되어 있어요. 보험계약법이라는 법은 우리나라에 없어요. 민법 있고 헌법 있고 형법이 있는데 보험계약법이라는 단일 법률은 따로 없어요. 그래서 다양한 법률을 알아야 되는데 일단 민법의 채권편이 규율돼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보험계약은 채권계약이잖아요. 그러니까 민법에 있어서 채권편에 계약 해당 부분, 계약 총론과 계약 강론이 있는데 그 부분이 적용돼요. 그리고 보험계약법은 상법 총칙, 이 중에서 상행위의 규율을 받아요. 왜냐하면 보험은 보험료를 보험회사가 받고 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험계약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거기 때문에 돈이 왔다 갔다 하는 영리행위예요. 그래서 이 영리행위는 사실상 상행위예요. 상인이 돈을 벌기 위해 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상행위고요. 이 상행위는 상법 총칙이 규율해요. 그래서 민법 채권편과 상법 총칙이 동시에 규율해요. 보험계약은 민법과 상법이 동시에 적용된다는 개념을 반드시 숙지하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보험은 보험의 개념이 워낙 특수하고 보험이 자본주의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해서 상법에서는 보험편을 따로 두고 있어요. 상법은 상법 총칙, 회사법, 어음수표법, 보험해상법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보험해상법의 보험이 바로 이 보험계약법, 보험에 관련된 모든 그 법률을 규율하고 있어요. 이 조문들이. 그래서 보험계약법을 규율하는 법률은 총 3가지예요. 민법 채권편, 상법 총칙, 상법 보험편이에요. 그래서 상법 총칙과 상법 보험편은 사실상 둘 다 같은 상법인데요. 상법의 양이, 조문의 양이 굉장히 방대해요. 그래서 상법 총칙과 상법 보험편은 따로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민법 채권편과 상법 총칙은 보험계약법을 공부하는 가장 기본이 되는 바탕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상법 보험편의 조문은 보험을 직접적으로 규율하기 때문에 무조건 암기하다시피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 보험계약법 공부할 때 상법 보험편은 공부가 끝날 때까지, 이 수험이 끝날 때까지 계속 최대한 많이 보시기를 권고드려요. 그러면 그럴수록 시험 점수는 높아지고 자신의 실력은 상승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보험의 특수성을 살펴보는데요. 보험은 상법 보험편이 따로 규율하고 있을 정도로 굉장히 특이해요. 왜냐하면 보험은 보험료를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받기 때문에 보험료로 모인 금액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 금액 단위가 엄청나게 크고 보험료를 지급하는 사람들은 전부 경제적 약자예요. 큰 돈을 좌지우지할 수 있고 투자할 수 있고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는 보험회사는 굉장히 경제적 강자예요. 그래서 양자는 서로 불공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보험 관계를 규율하기 위한 특수성이 있어요. 그래서 도입된 개념이 약관이라는 개념. 그리고 이 약관을 보험회사가 설명해 줘야 되는 의무. 그리고 보험계약제도 보험에 가입하는 사람도 자신의 신체 상태나 건물 상태를 보험회사에 잘 알려줘야 할 고지 의무. 그 다음에 대위와 위부라는 개념이 제일 어려운데요. 대위는 이 위가 위치 위자예요. 그 위치를 대신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보험회사가 가해자가 피해자한테 갚아야 할 채무를, 손해배상 채무를 대신 갚아줬기 때문에 그 대신 갚아준 사람이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보험회사가 대신하여 요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위치를 대신할 수 있어서 대위라는 말을 써요. 위부는 대위와 비교되는 개념인데요.
위부는 해상보험에서 따로 배워요. 만약에 해상보험 같은 경우에는 그 선박의 가액이 굉장히 크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또 선박이 어떻게든 또 해일을 만나서 가라앉을 수 있고요. 이럴 때 보험에 반드시 들어야겠죠. 그 배가 가라앉으면 배에 있는 모든 사람도 죽고 거기 있는 물건도 모두 다 수장될 거 아니에요. 거기에 대해서 보험을 당연히 보험료를 지급하고 그 배가 가라앉았을 때 보험금을 받는데요. 이 보험금을 만약에 선박의 주인이 받았다고 해봐요. 근데 그 물에 빠진 배가 나중에 발굴된다든가 또 거기에서 뭐 어떤 물건이 귀중품이 또 발견돼서 그 물건을 다시 쓸 수 있다거나 그런 경우에는 보험금을 이미 선박의 주인이 가졌는데도 불구하고 또 다시 찾은 물건에 대해서 권리를 행사한다면은 이건 보험회사 측한테 너무 불리하잖아요. 그래서 전문 용어긴 한데 해상보험에서 전손 추정됐을 때 해상보험에 있어서 선박이 모두 빠져가지고 전부 손해가 되었을 때 그런 추정이 되었을 때 이 보험회사는 그 수장된 선박에 대한 모든 재산권, 소유권을 행사할 수 있어요. 이것을 위부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조건부 결정이란 말에서 조건에 붙이는 그 상황에서 결정을 내린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부가 어떤 것에 걸쳐 있다는 거예요. 조건부 결정, 그리고 조건부 석방. 어떤 조건이 걸려있다. 즉 위치가 걸려있다는 거예요. 그 위치가 나한테 넘어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위부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보험은 굉장히 특수하기 때문에 거기에 도입된 개념도 매우 특수해요. 그래서 이 보험의 특수성을 알고 이 개념을 생소하게 여기지 말고 빨리 익숙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야 이 보험계약법을 빠른 시간 내에 정복을 할 수 있어요. 이제 용어의 정리를 해드릴 텐데요. 제일 중요한 것은요. 그 보험자라는 말을 공부하면서 숱하게 듣게 될 거예요. 보험자는요. 그냥 무조건 외우세요. 보험회사예요. 보험회사라고 하면 될 것을 왜 조문이나 판례나 보험자라고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이 보험자는 무조건 보험회사예요. 즉 보험자는 보험회사라고 머릿속에 입력을 시킨 다음에 무조건 문제를 풀고 그리고 공부를 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다양한 보험 개념의 숙제라고 그랬는데요. 아까 보험의 특수성에 대해서 제가 설명해 줄 때 용어 설명을 간략히 드렸죠. 그 개념이 굉장히 특이하고 생소한 게 많이 나와요. 재보험이라는 건 있잖아요. 보험회사도 다른 보험에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보험회사도 사고가 많이 발생하면은 보험금을 너무 많이 지급해서 파산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보험회사마저 보험을 다시 들어요. 그래서 재보험이라는 개념이 있고요. 잔존물 대위에서 대위는 설명드렸고 잔존물은 남아있는 물건이에요. 근데 이게 법률 용어이기 때문에 잔존물이라는 용어랑 대위랑 합쳐지면은 되게 어려워요. 잔존물 대위라고. 근데 해석하시면 돼요. 아, 남아있는 물건에 대해서 위치를 대신하는 거구나.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보험 위부도 마찬가지예요. 위부인데 보험자가 붙은 거예요. 즉 위부는 사실상 보험에 있는 개념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보험 위부든 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어려운 개념을 빨리빨리 숙지를 하셔야 돼요. 저도 나올 때마다 설명을 상세하게 드릴게요. 그리고 강의가 익숙해질수록 굳이 큰 설명은 안 드릴게요. 저희 강의를 따라오시면 당연히 이런 개념을 숙지를 하게 되시니까요. 다음으로 판례를 강조하고 싶은데요. 지금 판례가 너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최근 경향상 판례를 공부하지 않으면은 문제를 풀 수가 없어요. 그래서 판례는 반드시 정복을 해야 되는데 이 판례의 사안을 이 줄거리기 때문에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 전부 다 암기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 판례에는 무조건 키워드가 있어요. 핵심 키워드. 약관이라든가 설명 의무라든가 아니면은 어떤 중요한 개념이 반드시 들어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걸 토대로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판례의 사안을 무조건 키워드로 기억하세요. 그러니까 용어를 가장 많이 아는 사람이 영어 단어 외우듯이 수거 외우듯이 용어를 가장 많이 아는 사람이 보험계약법을 빨리 정복하는 거예요. 보험계약법에 대한 설명은 이 정도로 간략히 드릴게요. 자, 기출문제 출제 경향을 살펴볼게요.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손해사정사가 되려면 기출문제를 정복해서 문제를 많이 맞추면 되는 거예요. 남보다 더 높은 점수를 획득하면 시험 합격이 빨라지겠죠? 자, 40문제씩 나와요. 각 과목별로 1차 40문제씩 나오는데요. 1차 과목 중에 보험계약법도 40문제, 보험업법도 40문제, 손해사정이론도 40문제예요. 자, 보험계약법 40문제 중 절반이 판례문제예요. 최근 4년간 19개, 20개, 21개, 22개 정도가 전부 다 판례문제예요. 이 판례문제는 어떻게 문제로 제시되냐면요. 기출문제를 살펴보면 아시겠지만은 기출문제 질문 끝에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판례의항. 이 어구가 나오면 무조건 판례 문제예요. 왜 다툼이 있을까요? 법은 법의 조문을 해석하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학설이 대립돼요. 근데 그 학설 중에서 판례가 더 설득력 있는 학설을 고르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왜 골랐는지 국민들한테 설명해 주는 게 바로 판례예요. 그렇기 때문에 학설의 다툼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 다툼을 끝맺어주는, 종결시켜주는 게 바로 판례예요. 그래서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인데 네가 알고 있는 학설을, 수강생이 알고 있는 학설을 무시하고 판례에 의해서 고르라는 거예요. 결국 판례가 정답이기 때문에. 이 표현은 사실 모든 법학에 관련된 모든 시험 문제에 다 나와 있어요. 원래는 사시에서 사시 객관식에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이라는 문제가 나왔거든요. 이게 바로 판례 문제거든요. 보험계약법도 마찬가지예요.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이 전부 다 20문제를 넘어요. 판례는 반드시 정복해야 된다고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더 이상 이론 암기만으로는 고득점이 불가능합니다. 이론으로 옛날에는 한 30몇 문제를 다 맞출 수 있었다고 하지만은 판례가 20문제 이상 나오기 때문에 이론 암기만으로는 도대체 꽈락 점수를 넘길 수가 없어요. 자, 근데 판례 문제가 지금 더 많이 도입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이 판례 문제가 마냥 어렵진 않아요. 왜냐면 이 판례를 내는 이유는 판례 중에서도 중요도가 있어요. 엄청나게 중요한 판례가 있는데 결국 그 중요한 판례가 답이 될 확률이 높아요. 그 중요한 판례에 대해서 억구를 고치거나 결론을 달리하는 방법으로 출제를 하기 때문에 중요한 판례 단 하나라도 확실히 알면은 그게 정답인 거예요. 그래서 판례는 두려워할 게 없어요. 판례를 많이 알고 중요한 판례를 정확히 알았으면은 그 문제를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 따로 설명을 드렸죠. 단 하나라도 확실히 알면 쉽게 고를 수 있다고. 40문제 중에 절반이 판례 문제고 그 절반을 넘는, 이 절반의 절반을 넘는 문제가 중요 판례만 알면은 무조건 맞출 수 있는 문제예요. 결코 두려워할 만한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자, 여전히 빈칸 메우는 문제, 일자 계산 문제 출제되고 있어요. 자, 이렇게 빵꾸 문제죠? 이른바 빵꾸 문제. 기역, 니은, 디귿 하고요. 이렇게 됐고요. 다음 주 기역, 니은, 디귿에 알맞은 것은 해서 기역, 니은, 디귿에 2도 나오고 3도 나오고 2년, 3년. 소멸시효는 2년, 3년 걸리고 니은은 개념. 위부일 수도 있고 대위일 수도 있고 개념. 그 다음에 디귿은 뭐 옳다, 아니다. 판례의 결론이죠. 옳다, 아니다. 이런 빵꾸 문제가 나와요. 이 빵꾸 문제는요. 사실 점수를 주는 문제예요. 10초 안에 풀어야 됩니다. 이거 뭐 1분 이상, 30초 이상 끌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거는 결론이 너무나 명확한 단순 암기 사항이기 때문에 이걸 해석하고 이걸 고민해서 푸는 문제가 아니에요. 무조건 암기가 돼 있어가지고 10초 안에 풀어야 돼요. 그래야지 다른 문제를 풀 시간이 확보돼요. 이 문제는 출제자가 주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리고 아직까지 두세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반드시 다 암기하고 있어야 돼요. 무조건 다 맞는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여기서 하나, 두 개 틀리기 시작하면은 점수가 떨어져요. 남한테 벌써 상대평가에서 지는 거예요. 이 문제는 무조건 맞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거를 정복하는 방법은요. 방법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건 이해해서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자, 여기서 말하는 중요 개념 있잖아요. 아까 보험의 특수성상 약관이라는 개념, 소멸시효라는 개념이 있는데요. 자, A라는 사람이 있어요. B라는 사람이 있고요. A라는 사람이 채권자예요. B라는 사람이 채무자예요. 돈을 빌려줬어요. 보통 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인데요. 이 10년이라는 개념이 뭐냐면 이 A가 B한테 돈 달라고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이에요. 그게 법적으로 10년으로 주어져 있어요. 10년 동안 아무런 권리 행사를 하지 않으면 이 B는 채무자는 A한테 돈을 갚지 않아도 돼요. 왜 소멸시효라는 개념이 도입됐냐면은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도와주지 않는다. 자기의 권리는 자기 스스로 찾아야지 국가가 나서서 해결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멸시효라는 개념이 있어요. 금전이 오가는 관계에서는 무조건 소멸시효라는 개념이 있어요. 보험금도 마찬가지예요.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으면 보험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2년 아니면 3년이에요. 이 2년하고 3년 안에 무조건 보험금을 청구해야 돼요. 이래서 소멸시효가 중요하지 않을 수가 없고 도대체 이거를 소멸시효는 안 나올 수가 없어요. 이건 너무나 중요해요. 중요하지 않을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자, 그리고 설명 의무와 고지 의무. 약관에 대해서 중요 개념을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에게 설명해 줘야 하는 의무가 설명 의무고요. 고지 의무는 보험계약자가 반대로 보험회사한테 자신의 신체 상태나 건물 상태를 알려줘야 할 의무예요. 자, 왜냐면은 약관에서 보험계약자에게 불리한 사항이 있었으면은 보험회사가 그걸 숨겼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은 보험금을 지급해야 할 보험회사가 그걸 면제받을 수 있겠죠? 그러면 보험계약자한테는 불리하죠.
자, 암보험에 들었는데 내가 지금 암에 걸렸어요. 암에 걸린 사람이 암에 안 걸린 척하고 보험료를 싸게 내고 어차피 암에 걸렸으니까 암 걸렸다고 암보험금 달라고 해봐요. 그럼 보험회사가 당해낼 수가 없겠죠. 자신의 신체 상태를 보험계약자는 보험회사한테 무조건 알려야 돼요. 이런 설명 의무와 고지 의무 같은 중요 개념은 어떻게든 출제가 돼요. 사례로든. 대의가 유구도 마찬가지죠. 이런 중요 개념은 무조건 한 문제씩 출제돼요. 매 회에 안 출제된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이거는 무조건 다 알고 있어야 돼요. 자,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거는 옳지 않은 것을 물어봐요. 객관식이 사지선다형인데 이 중에서 옳지 않은 것을 물어봐요. 그래서 우리는 결국에는 4가지 선지를 다 읽어야 돼요. 만약 옳은 거를 물어보면은 하나가 딱 옳았을 때는 그걸 고르면 다른 문제를 안 봐도 되잖아요. 근데 옳지 않은 것을 물어보기 때문에 어느 게 옳지 않은 건지 몰라요. 그래서 다 읽어봐야 돼요.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을 물어보기 때문에 내용을 전반적으로 다 알아야 된다는 그런 특성이 있고요. 그리고 범위는 전범위입니다. 주관식은 모르겠지만 객관식은 전범위예요. 보험의 종류가 되게 많거든요. 해상보험 있고 운전자 보험 있고 화재보험 있고 인보험 있고 손해보험 있어요. 한 문제에 약관만 내고 소멸시효만 내면은 수험생들이 전부 다 공부를 안 하기 때문에 모든 수험 범위에 걸쳐서 문제가 나와요. 제가 운전자 보험에서는 무조건 한 문제 나오고 화재보험에서 한 문제 나오고 해상보험에 대해서 한 문제씩 나와요. 한 보험에 대해서 한 문제씩 배당돼요. 그래서 40개를 다 채워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하나도 비면 안 돼요. 적어도 객관식에서는 전부 다 공부해야 된다고 생각해야 돼요. 요령을 피우면 안 돼요. 점수만 떨어져요. 자, 근데 제가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기출을 분석해본 결과 이론 조문 판례가 아직 뒤섞이지는 않았어요. 이 말뜻은 뭐냐면은 해상보험에 대해서 옳지 않은 것은 물어봤을 때 1번, 2번, 3번, 4번 선지가 있잖아요. 만약 1번이 이론 설명이면요. 2번, 3번, 4번도 이론 설명이에요. 1번이 조문으로 나오잖아요. 2번, 3번, 4번도 조문으로 나와요. 1번이 판례잖아요. 2번, 3번, 4번도 판례로 나와요. 문제가 정말 어려우면요. 1번에 이론을 내고 2번에 조문을 내고 3, 4번은 판례를 내요. 이러면 수강생들은 100% 헷갈려요. 문제가 최종 진화하는 단계는 이론, 조문, 판례가 섞인 단계예요. 근데 아직까지는 이론만 나오면 이론만 내고 조문만 나오면 조문만 내고 아직까지는 충분히 수험생이 대응할 수 있을 수준의 문제예요. 이론이 나오게 되면은 이것이 스토리텔링으로 수강생도 이론을 꾸준히 공부하고 일관적으로 공부했기 때문에 이론 문제가 계속 나오면 고르기가 쉬워요. 정답률이 높아진다고요. 근데 이론하고 조문과 벌써 헷갈리게 나오면 이론이 선지 2개로 나오고 조문이 선지 2개로 나오면은 벌써부터 수강생은 헷갈리게 돼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이론, 조문, 판례식만 나오니까 충분히 범위가 많아도 충분히 정복 가능할 수 있는 수준이에요. 그 점을 강조드리고 싶고, 그리고 이론, 조문, 판례는 문제를 많이 풀면은 스스로 체화가 돼요. 그리고 정답률도 높아지고요. 자, 그리고 이제 개수 고르기, 조합 고르기인데요. 객관식의 복병입니다. 사실 이 문제는 맞추기는 되게 힘들어요. 최고 난도가 다 옳은 것은 몇 개인가? 그리고 기역, 니은, 디귿, 기역, 니은, 디귿 이런 합답형 문제예요. 이거는 객관식의 최고봉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아무리 공부를 잘하는 사람도 이 문제는 정말 풀기가 어려워요. 자, 옳은 것은 몇 개인가? 1, 2, 3, 4에서 1개, 2개, 3개, 4개예요. 근데 선지는 기역, 니은, 디귿, 리을이에요. 꼼수를 부릴 수 있나요? 꼼수를 부릴 수 있어요. 1, 2, 3, 4인데 사실상 주관식이잖아요. 기역, 니은이 맞는지 디귿, 리을이 틀리는지 다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야 맞추잖아요. 가장 어려운 문제예요. 자, 조합 고르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중 옳은 것은 1번 기역, 2번 기역, 니은, 3번 기역, 니은, 디귿, 4번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이 문제는 뭐가 다르죠? 기역 옳은지 알아야죠. 니은 옳은지 알아야죠. 디귿 옳은지 알아야죠. 리을 옳은지 알아야죠. 주관식입니다. 가장 어려운 문제예요. 그리고 각 선지도 가장 어렵습니다. 생각해보세요. 이 선지가 너무 쉬우면은 이걸 못하러 개수로 내고 조합으로 내요. 그냥 물어보죠. 점수를 주려면은. 빵꾸로 뚫고. 왜 이렇게 내겠어요? 선지도 어려운데 이걸 정확히 아는지 테스트하기 위해서 개수 몇 개인가? 조합을 고르세요. 이렇게 냅니다. 가장 맞추기 어려운 문제예요. 사실 시험 기간이 짧으면 전 이 문제를 버리라고 권고하고 싶어요. 이 문제는 한 3, 4문제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 문제까지 정복을 하면은 굉장히 고득점하는 거예요. 딴 거 좀 망쳐도 되는 거예요. 이 문제는 객관식의 최고봉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확실히 알지 못하면 틀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수험 전략상으로는 이 문제가 한 번에 떠올라가지고 맞추면 다행이겠지만은 잘 모르겠다 싶으면 찍는 게 나아요. 매몰돼가지고 시간 낭비를 하면요. 아는 문제도 못 풀어요. 자, 대응 전략을 구체적으로 설명드릴게요. 아까 판례 강조했었죠. 판례는 이벤트예요. 사안별 이벤트예요. 드라마로 생각하시면 돼요. 남자 여자 주인공이 막 싸우고 또 키스도 하죠. 드라마는 우리가 다 기억을 잘해요. 왜냐면 이벤트가 굉장히 각인되고 크기 때문에. 근데 판례는 외우기가 왜 어렵냐면은 내가 겪은 일이 아니어서 그래요. 남의 일이 드라마도 아니고 글로 표현되어 있으니까 이걸 암기하기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등장인물이라고 빙의해서 생각해야 돼요. 내가 이 드라마의 판례의 갈등의 주인공이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중요한 건 결론이 왜 이렇게 도출되는지 알아야 돼요. 이거를 빨리 암기할 수 있는 방법, 정확히 암기할 수 있는 방법은 스토리텔링 강습법이에요. 모든 걸 스토리화해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될 수밖에 없고 걔가 그렇게 됐다, 걔가 이겼다 이렇게 암기하는 거예요. 즉 완전히 줄거리기 때문에 무작정 암기할 수 없거든요. 스토리텔링으로 기억을 하셔야 돼요. 스토리텔링을 해야지 기억이 선명하고 그 다음에 이걸 기억할 때는 키워드로 기억해야 돼요. 그 줄거리를 A가 B를 이겼다, A가 B한테 1000만원 채권이 있었는데 이렇게 기억할 수는 없잖아요. 이 키워드는 약관의 중요 내용 설명 의무인데 그게 중요 내용이 아니어가지고 B가 이겼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거기서 중요한 키워드는 그 판례에서 중요한 키워드는 약관하고 중요 내용 설명이죠. 자, 단순 암기사항은 빵꾸 문제예요. 아까 말씀드린 조문하고 숫자가 주로 빵꾸 문제로 나오는데요. 이건 무한반복밖에 없어요. 눈에 바른다 그러죠. 계속 읽으면요. 계속 한 번 또 읽고 다음에 화장실 가서 읽고 또 시험 전날에 읽고 하면은 정말 바보가 아닌 이상엔 이게 눈에 발라져요. 그래서 그 시험 문제를 딱 보면요. 시험장에서 문제를 보면 떠올라요. 2다, 3이다. 정말 신기하게도. 무한 반복밖에 없어요. 단순 암기사항은 강의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자, 아까 대응 개념은 설명 의무와 고지 의무, 대위와 위부 같은 거예요. 이거는 문제 자체에서 아예 비교 대조해서 다음 중 틀린 것은이라고 고르게 해요. 대응 개념은 무조건 비교 대조해서 암기하는 거지 따로따로 외울 필요가 없어요. 따로따로 외우면은 손해보는 거예요. 설명 의무가 있으면 고지 의무가 따라오기 때문에 바늘과 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악어사 관계라고요. 따라오는 개념은 무조건 비교 대조해서 접근하시는 거예요. 자, 다양한 문제풀이를 강조하고 싶은데요. 흔히 말하는 이제 행정고시 수험생, 그다음에 변호사 시험 수험생들, 양치기라고 합니다. 양치기가 뭐예요? 양으로 승부한다는 거예요. 문제를 진짜 많이 푸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론만 나온 문제, 조문만 나온 문제, 판례만 나온 문제 있잖아요. 근데 손해사정사 모의고사 문제가 학원이 많아서 한 4종, 4종에서 5종 정도 되거든요. 5종까지 풀 필요는 없지만은 주요 학원의 3종 모의고사를 풀면요. 이론, 조문, 판례 전부 다 정복할 수 있어요. 어느 학원에서는 이론별 문제만 강점을 가지고 있고 많이 내지만은 또 어느 학원은 판례별 문제가 되게 좋거든요. 문제를 다양하게 입수해서 풀면은 저절로 이 기출문제가 정복이 돼요. 여기에 대한 대응 전략이 저절로 수립된다고요. 자, 개수 고르기, 조합 고르기 아까 설명드렸는데요. 한 번에 안 풀리면은 욕심 부리지 마세요. 시간 남을 때 맨 나중에 풀면 돼요. 이거 고민해봤자 오랫동안 고민해서 찍으면은 맞출 것 같죠? 한 번에 떠오르지 않으면 어차피 틀릴 확률이 높아요. 시간 들여 고민해봤자 어차피 오답이니까는 모르겠다 싶으면 넘기세요. 절대로 고민하면 안 돼요. 자, 마지막으로는 기본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기본으로. 이것도 포기하고 나머지 문제 풀고 있는데 도저히 떠오르지가 않아요. 신유형이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제도가 왜 생겼는지. 기본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도대체 출제자가 이 문제를 왜 냈는지. 그리고 보험계약법은 보험계약자가 계약하는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거기 때문에 어느 한쪽의 편만 들 수 없어요. 보험회사가 경제적 강자라고 무조건 나쁜 놈인가요? 그렇지 않죠. 사기보험 치는 사람도 많잖아요. 보험회사 편만 드는 게 아니에요. 조문은 보험계약자 편도 들고 또 반대로 사기치는 보험계약자는 엄벌에 처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는 보험회사 편을 들어줘요. 두 당사자가 대립하지만은 결국에는 판례는 조화와 절충을 합니다. 사안에 따라서. 그런 개념에서 이해를 하고 있으면 판례 문제도 결론을 모를 때 어떤 판사들이 어떻게 결론을 내릴 수 있는지를 알 수가 있죠. 기본으로 돌아가면 문제를 하나 얻어 건질 수도 있어요. 자, 조문은 암기 수준은 10번 이상 볼 각오를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판례 있잖아요. 판례는
1차를 푸는 데 있어서는 결론만 알면 돼요. 논리 도출구장만 좀 알면 되거든요. 근데 이걸 2차 서술형에 직접 쓰려면은 암기가 사실 많이 돼야 돼요. 이거를 문제를 많이 풀면은 신기하게도 저절로 막 글로 써져요. 그래서 철저히 체화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 싶어요. 자, 제 강의 방향을 설명을 드릴게요. 저는 이 강의를 개념원리 중심으로 설명할 거예요. 지금 보험계약법 여타의 학원 강의가 되게 많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여러분들이 보험계약법을 빨리 정복하기 위해서 잘 안내해줄 가이드 역할을 해줘야 되잖아요. 제 차별화된 장점은 개념원리 중심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보험은 도대체 왜 만들어졌고 이러한 개념이 왜 있는지를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리고 판례의 결론이 어떻게 도출되었는지를 키워드 중심으로 따져볼 거예요. 자, 조문이 있는데요. 조문은 조문 특강으로 2시간을 걸쳐서 강의를 해드릴 텐데요. 누구의 관점? 이 누구는 보험회사일 수도 있고 보험계약자일 수도 있어요. 누구의 관점으로 누구한테 유리하게, 누구한테 불리하게 바라보아야 하는지를 한번 짚어드릴게요. 그러면 조문이 더 선명하게 각인돼요. 조문을 더 쉽고 깊게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면 분명히 2차에서도 도움이 돼요. 지금의 출제 경향으로는 개념 원리를 명확히 파악한 다음에 접근을 하셔야지 단순 암기로는 고득점을 절대로 할 수가 없어요. 제 강의 초반부에는 이론 위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다 모른다는 전제 하에서 강의를 진행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기 법학 전공하셔가지고 손해사정사 준비하시는 분도 많을 거예요. 또 반면에 법학 하나도 모르고 뛰어드시는 분도 많거든요. 비법학 전공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법을 하나도 모르는 사람 기준으로 강의를 할 거예요. 그래서 보험계약법의 계약이 뭔지, 보험계약법을 규정하는 법률이 뭔지 각각 개념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할 거예요. 일단 비법학 전공자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초반부에는 법대 출신들은 빨리빨리 뛰어넘어도 돼요. 기본 개념부터 이해할 필요는 없잖아요. 다 알고 있는데. 대신에 비법학 전공자는 처음부터 차근히 듣는 것을 추천드려요. 자, 조문은 특강 형식으로 2회에 마련되어 있고요. 그때 여러분의 실력이 좀 상승하면 그때 따로 특강을 해드릴 거고요. 기출문제는 한 8강 정도가 있어요. 최신 4회분을 풀어드릴 텐데 한 회가 40문제이기 때문에 1번부터 40번까지 풀면 호흡이 너무 길어지거든요. 여러분도 집중력 있게 따라올 수가 없고 한 20문제 정도 풀 거예요. 한 강의마다. 그래서 그래도 시간이 촉박하니까 요령 중심으로 해드릴게요. 그래서 비법학 전공자 기준으로 설명을 하되 조문의 어휘랑 숫자는 이거는 설명을 못 드려요. 이게 왜 2년인지 3년인지는 저도 알지 못해요. 어휘가 왜 위부고 왜 약관이에요? 이거는 이미 입법자들이 정했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결론을 내드릴 수가 없어요. 암기사항은 그냥 주입식으로 교육할게요. 강의를 듣거나 문제를 풀면은 저절로 깨우칠 수밖에 없는 부분이에요. 자, 기출문제의 선지 있잖아요. 최신 4개년 선지. 1번이 뭐고 2번이 뭐고 3번이 뭐고 4번이 뭐고 이거 씹어먹다시피 기출문제 암기하고 있어야 돼요. 최신 4회분. 왜냐하면 이 선지는 출제 은행이에요. 이 선지에서 말만 바꿔서 그대로 나와요. 선지는 매회 중복돼요. 기출문제의 선지를 다 꿰뚫고 있으면은 꽈락을 걱정하는 게 아니라 60점은 무조건 넘겨요. 기출문제의 선지를 보는 것만으로도 이 보험계약법을 충분히 정복할 수 있다고요. 대신에 실력도 있고 그 다음에 이런 개념 원리까지 알고 있으면 굉장히 90점 이상의 고득점이 나오는 거죠. 자, 저도 강의를 하면은 저도 실력이 상승하고 더 그 기출문제 그 분석 능력도 높아지거든요. 같이 동반 상승한다는 그 개념으로 접근을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이 보험계약법을 1회 독을 딱 마치잖아요. 그리고 기출문제를 풀어요. 다 맞지는 못해요. 저도 아마 다 못 맞을 거예요. 근데 그걸 한번 거치면 실력이 급상승해요. 왜냐하면 처음에 기출문제를 푼 사람과 수준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걸 계속 반복할수록 그 실력이 급상승해요. 정말로. 몰라볼 정도로. 자, 망각전에 끊임없는 문제 풀이라고 그랬는데요. 인간은 망각을 해요. 그 어떤 천재도 한번 보면은 다 암기하는 게 아니에요. 까먹는다는 거죠. 자, 그 에빙의 망각 곡선이라고 있어요. 에빙이라고 학습 능력을 연구한 학자인데요. 망각이 이렇게 속도가 빨라요. 망각이 서서히 진행되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벌써 잊어버려요. 망각은. 한 30분 지나면 앞에서 공부했던 내용을 다 까먹어요. 쭉 잊어먹을 대로 다 잊어먹고 더 이상 안 잊어먹을 수준까지 가는 거예요. 근데 신기하게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시간을 들여서 공부를 했으면은 0이 되진 않아요. 0이 되진 않아요. 이 수준은 계속 유지돼요. 대신에 이때 급격하게 떨어질 때 복습을 하지 않고 문제풀이를 하지 않으면요. 이만큼 손실이 보는 거예요. 여기서 다시 또 공부를 해서 끌어올려야 돼요. 근데
이렇게 될 찰나에 문제풀이를 하면은 여기서 이걸 막을 수 있어요. 이 곡선이 여기까지 안 떨어지고 여기를 막을 수 있다고요. 그리고 이걸 계속 무한 반복하면은 이 수준을 유지돼요. 여러분이 마냥 보험계약법만 계속 공부할 수 없잖아요. 이 에빙의 망각 곡선에 따라서 이 적당히 잊어버릴 그 타이밍에 문제를 끊임없이 풀게 되면은 이 기억에 그물이 생겨요. 이게 기억에 인을 친다는 건데요. 이게 계속 잊혀지지 않도록 서로 그물로 짜여져 있기 때문에 실력이 급상승하고 개념이 저절로 암기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이거는 보험계약법은 2차에 없어요. 1차만 있어요. 그래서 객관식이에요. 객관식은 주관식이랑 다르게 어떤 문제를 보고 그냥 다 쓰는 게 아니죠. 문제랑 다 같이 주어져 있잖아요. 답만 잘 고르면 되잖아요. 이런 한계점을 공략하는 방법으로 접근을 하시면 돼요. 자, 판례 다시 한번 강조드리는데요. 판례는 개념이 요약되어 있어요. 왜 그렇죠? 판사들이 결론을 내려면 어떤 개념이 도입되고 어떤 개념이 적용되어 있는지를 따져봐야 돼요. 근데 이 개념을 자기들도 공부하려고 자기들도 정리하려고 요약을 다시 해놔요. 우리나라에서 공부 잘하는 제일 엘리트들이 이 개념을 또 한 번 공부해서 요약을 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설명이 잘 되어 있겠냐고요. 그리고 이 조문이 실무에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판례는 보여줘요. 판례를 읽으면 그래서 개념이 저절로 숙지되는 거예요. 공부 잘하는 사람이 정리를 잘한 최고의 교재이기 때문에. 판례의 결론이 결국에 조문이 실제 사례에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판단한 거예요. 그게 바로 판례의 결론이에요. 판례 문제가 많이 나온다는 건 오히려 기회예요. 판례가 최고의 교재이기 때문에 이 교재를 공부하고 이 교재대로 시험 문제를 많이 맞추면 되는 거예요. 판례는 그야말로 최고의 강의 교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는 아까 중복되는 내용이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전반적인 1차 수험 대비 요령을 알려드릴게요. 1차는 객관식을 말하는 거예요. 2차는 주관식이고요. 자, 객관식은 함정이 있어요. 주관식은 어떤 개념을 물어봤을 때 모르면 못 써요. 모르면 빵점이에요. 모르면 애국가를 적어야 돼요. 근데 객관식은 찍을 수가 있어요. 물론 모르는 상태에서 찍으면 4분의 1이에요. 4분의 1로 줄어들어요. 근데 선지를 한 선지를 안다고 생각해봐요. 내 선지에서 한 선지가 틀린 줄 알고 맞는 줄 알면은 3분의 1로 높아져요. 득점률이. 한 선지가 한 선지마다 4분의 1이기 때문에 두 선지만 알면은 OX 퀴즈처럼 50% 높아지고요. 세 선지만 정확히 알면은 세 선지가 옳은 걸 정확히 알면은 네 번째 선지는 옳은지 그른지 따지지 않고서도 그걸 맞출 수가 있어요. 한 선지라도 확실하게 알면은 득점률이 무조건 높아져요. 주관식은 달라요. 절대로 다 맞을 수 없고요. 이거 뭐 공부를 아무리 잘하든 그 다음에 뭐 아무리 운이 좋든 다 맞기는 힘들어요. 100점을 방지하기 위한 뭐 합답형 문제나 개수형 고르기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그 인간은 실수하죠. 그리고 이것만 공부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전부 다 암기하고 있을 수는 없어요. 그리고 이거 다 맞을 필요가 없나요? 1차를 수억할 필요가 있을까요? 2차만 보면 되는데요. 커트라인만 넘긴 사람이 가장 시간 활용을 제일 잘한 사람이죠. 다 맞을 수도 없고 다 맞을 필요도 없습니다. 아는 거라도 확실하게 득점하면 합격에 지장이 없을 거예요. 지금 꽈락 넘기려고 공부하는 게 아니라 고득점 하려고 공부하는 건데 그 고득점도 욕심 부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점수 안 깎을 정도만 하면 되는 겁니다. 자, 단순 암기상 계속 말씀드리는데요. 이해하려고 하면 안 돼요. 이거 괜히 공부에 빠져들어가지고 뭐 이게 2년이고 왜 이게 판례가 이런지 이거 암기할 필요 없습니다. 제 강의를 듣고 이해가 안 되고 하는 부분은 과감히 버리셔도 돼요. 강사마저 버린 부분을 수험생이 와가지고 그 강사를 이기려고 이해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저는 시험 문제를 오히려 안 풀잖아요. 저는 이 수험생이 아니잖아요. 근데 여러분 수험생은 못하러 그렇게 강사도 모르고 강사도 버린 거를 무조건 뭐 다 공부할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단순 암기사항은 이해하는 게 아니라 그냥 암기로 끝내는 거예요. 암기를 못하면요. 틀리면 되는 거죠. 아는 걸 맞추면 되는 거예요. 1차는 수석을 해봤자 의미가 없어요. 1차는 커트라인만 넘기면 돼요. 2차를 보기 위한 수단이에요. 1차가 점수가 아무리 높아봤자 2차 떨어지면 의미가 없어요. 1차를 커트라인으로 간신히 넘긴다고 해서 2차를 못 보는 건 아니에요. 2차를 보는 자격은 누구나 다 동등하게 주어져요. 1차만 붙으면요. 객관식은 객관식으로 대비하셔야 돼요. 자, 제 강의는 다 보조교재예요. 제 강의로 저 기출문제를 모두 다 커버하고 기출문제를 100점 맞을 수는 없어요. 강의는 여러분이 공부하는 걸 도와주는 안내 가이드 역할이에요. 문제를 풀 수 있어야 돼요. 제 강의를 듣고 문제를 풀 수 있어야 그게 진짜 실력이에요. 제 강의를 듣고 문제가 안 풀린다면요. 제 강의 말고 다른 강의를 들어보셔도 되고요.
만약 그렇게 했는데도 문제를 풀 수 없으면은 사실상 이 수험 생활을 접어야 될 거예요. 강의를 듣고 문제를 바로 풀 수 있고, 그리고 강의가 없어도 문제를 바로 풀 수 있으면 강의를 듣지 않아도 돼요. 강의는 보조교재를 활용하고 문제를 바로 실전 문제 풀이 능력을 갖추는 게 중요해요. 그래야 이 객관식에 붙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 객관식을 잘 푸는 방법은 결국은 개념 원리를 통해서 그 한 개념마다 한 판례마다 이해하고 그리고 문제풀이를 해가지고 기억에 각인을 시켜놓으면은 문제를 풀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선지를 보면은 그게 정답인지 아닌지 알거든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판례를 다시 한번 또 강조하고 싶어요. 이론 버리셔도 돼요. 이론 2차에 뭐 이론 설명하는 거 굳이 없어요. 그 다음에 조문이요. 조문 뭐 다 딸딸 암기해가지고 2차에 쓸 수 있을까요? 그렇지 못해요. 근데 2차에서 정말 중요한 거는 판례가 있는데요. 왜냐하면 이 판례에 이론, 개념, 조문이 다 들어가 있어요. 판례의 결론과 결론 도출 과정을 명확히 알고 있으면은 이론, 개념, 조문 따로 알지 않고 있어도 저절로 이게 2차 답안지에 써져요. 판례만 2차에 가져가면 돼요. 이론, 조문, 판례 다 가져갈 필요가 없어요. 판례에 이론, 개념, 조문 다 있고 그 다음에 판례의 결론하고 도출 과정만 잘 알면은 조문 안 써도 채점 교수들이 점수 다 줍니다. 판례가 최고 강의 교재예요. 판례를 많이 알고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은 1차도 고득점으로 붙지만은 2차 점수까지 높아져요. 이 1차에서는 판례를 가장 중요시 여겨서 판례는 가장 많이 암기하고 무조건 정확하게 안다고 생각하시고요. 이론이랑 조문은 객관식에 떨어지지 않을 정도로만 그렇게만 학습을 하시면 돼요. 네, 이상으로 그 오리엔테이션은 이렇게 간략히 마치겠고요. 그 1강하고 이제 2강 설명을 미리 드리면요. 1강은 보험 개념에 대해서 한번 한 50분 정도 살펴볼 거예요. 그래서 1강은 보험이 뭐고 보험의 개념이 뭔지 보험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을 또 한번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2강은 약관을 살펴볼 거예요. 그 약관이 정말 중요한 개념이고 무조건 한 문제가 나오는데 약관에 걸친 그 모든 그런 그 제반 사항들을 2강에서 살펴볼 거예요. 그러면 일단 오리엔테이션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